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했고 선생님이 이제 답하기를 얘는 동위원수 때문에 그래라고 답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A, B 두 개예요. 자, 먼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아르곤이 몇 번이냐면 18번.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네. 자, A 얼마 나와요? B는 22. 그다음에 얘는 19번. 질량수가 39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0. 중성자 수는 20. 그다음에 D는 20인가? 일단 이제 각각 A, B, C, D를 구한 겁니다. 그럼 A하고 B 중에서는 원자량이 큰, 그러니까 질량수가 큰 40짜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B가 크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D하고 C의 차이. D하고 C의 차이는 이만큼 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질량수의 차이가 결국 뭐의 차이와 같아? 중성자 수의 차이와 같아. 알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차이는 중성자 수의 차이니까 18,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0, 2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선 자, 여기 있는 이 값 있죠? 이 값. 자, 이 값이 뭐냐면 평균 원자량이라고 그랬어. 평균 원자량. 자, 그래서 이러한 평균 원자량인데 이 평균 원자량의 비율을 한번 얘기해 봐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그 내분 배웠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이용해 볼게. 아르고니스. 아르고는 원자량이 36짜리도 있고요. 40짜리도 있어. 근데 평균이 얼마로 나왔냐면 39.9죠. 여기 차이하고 여기 차이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쪽이 3.9가 되고 이쪽은 0.1이 되고 맞나요? 그럼 뭐의 비율이 커야 돼? 40짜리의 비율이야? 아니면 36짜리 비율이 커야 돼? 뭐가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아르곤 36짜리 대 아르곤 40짜리의 B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어? 아니 1대 39가 돼야죠. 알았지? 그러면 원자량이 40인 아르곤의 자연계의 비율은 몇 분의 몇이야? 40분의 39가 됩니다. 자, K가 있어요. K. K는 39짜리하고 그 다음에 41짜리가 있대요. 자,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 평균 원자량은 39.1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0.1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1.9. 알겠지? K 39짜리하고 K 41짜리. 얘들 뭐가 이제 더 많아야 되는 거냐? 39짜리가 더 많아야 되는 건 맞지? 어디에 가까우니까? 39에 가깝잖아. 평균 원자량이. 그럼 몇 대 몇이라 얘기할래?
19대 1이라고 얘기해줘. 알았지? 자, 그러면 41짜리의 비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2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아르곤 40짜리하고요. 아르곤 40짜리하고, 그 다음에 칼륨 41짜리의 비율. 그럼 40분의 39와 20분의 1을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어디가 더 커요? 40분의 39가 더 큰 거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디귿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예제 2번은요, 선생님이 이거 풀었죠, 이거 풀어줬죠? 기억나요, 이거? 이 문제, 이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중에서 동의원소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알았지? 이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겁니다. 뭐 문제를 좀 풀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자, 뭐냐면 질량수가 19인 플로린 이건 하나밖에 없대. 여기서 단서를 달았잖아. 그러면 간은 19에다가 1 더하면 되고요. 분자량이 얘는 19에다 2 더하면 되고 얘는 19에다가 3을 더하면 돼요. 알았지? 그럼 이렇게 분자량이 20, 21, 22의 존재 비율이 A%, B%, C%란 얘기는 뭐의 존재 비율을 의미해 주는 거냐면 수소의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이 되는 거야. 1짜리가 A%, 2짜리가 B%, 3짜리가 C% 이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HF의 분자량과 존재 비율이 각각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가지고 이게 A%, B%, C%. 그다음엔 기억. 그래서 수소의 평균 원자량을 물어봤죠? 뭐 이렇게 돼. 1짜리 A%니까 A, 2짜리 B%니까 2B, 그 다음에 C짜리가 3짜리가 C%니까 3C. 이게 평균 원자량이죠. 알겠죠? 다음 니은이 조금 그 보기를 까다롭게 만든 건데 여기 봐봐. 니은은 기간에 디귿이죠. 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니은은 이렇게 되거든. 일몰에 일몰이 있어요. 그럼 이건 가나, 나나, 다나 분자가 이제 가나, 나나, 다나 양성자수는 변해 안 변해? 양성자수는 어차피 원자 번호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는 건 중성자수가 변하지 동위원수에 따라. 맞지? 그치? 그러면 1몰의 HF 중 가의 전체 양성자수를 물어본 거니까 1몰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야 돼? 1몰에다가 곱하기 존재 비율을 해야 돼. 존재 비율.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가인에는 A%죠. A% 그냥 그대로 쓸게요. 100분의 1을 쓰나 뭐 A%나 A%. 에다가 양성자수. 자, 얘 1몰에다가 나는 B%잖아. 그럼 B%하고 곱하기 양성자수. 근데 HF의 양성자수는 부모 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우고 1몰도 지우면은 이 값은 뭐분의 뭐야? 이 값은 B분의 A가 이 값이야. 근데 A가 크대요? B가 크대요? A가 크대요. A가 크기 때문에 이 값은 뭐보다 크다고 얘기해야 돼?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죠. 디귿이 어렵다고.
이것은 분자량이 4인 거 분자량이 3인 수소의 존재 비율의 B를 구하래. 자, 잘 봐. 분자량이 4이네. 분자량이 4는요. 1 플러스 3도 4고 3 플러스 1도 4고 2 플러스 2도 4야. 자, 우리 확률로 따지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뜻이야. 1, 3, 3, 1, 2. 자, 분자량이 3인 애들. 분자량이 3인 애들은 1 플러스 2도 3이고요. 2 플러스 1도 3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서 값을 써보면 먼저 분자량이 4인에 4인에는 비율이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C인데 맞지?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경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돼. 더하기 2 더하기 2죠. 2 더하기 2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B가 되는 거죠. 100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3인 경우는 1 더하기 2, 2 더하기 1.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 곱하기 2가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워지고 그럼 또 지워지는 거 있나? 지워지는 거 없는데 이 값은 2AB 2AC 플러스 B의 제곱. 자, 얘랑 뭐랑 비교했죠? 2A B랑 비교했어요. 비교 가능하겠어? 응?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보여. 분모 분자에다가 2AB분의 B의 제곱 2AB분의 B의 제곱 여기 있네. 그지? 그럼 요거에다가 얘는 이쪽 항은요 이만큼을 더 더해준 거죠. 이게 뭐 1보다 크건 작던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더해진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뭐가 더 커야 되냐면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디귿 보기가 조금 까다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수학을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보기는 아닌데 이렇게 막상 이런 보기가 나오면 좀 헤매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는 원자 모형의 변천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원자 모형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우는 보의 원자 모형과 그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의 원자 모형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통합과학에서 나와요. 보의 원자 모형.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통합과학의 보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랑 작년에 이제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이 보의 원자 모형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채윤아. 네. 그지? 네. 배웠어? 네. 솔직히 말해 배웠어? 웃기고 있네. 네, 주로 땡땡이 많죠. 우리 임채민 씨가 얼마나 뻔뻔스러웠냐면 하고 나가지고 선생님 저 하고 났다고 하고 저 놀러 가려고 이랬어요. 예전에 고1 때. 그리고 고2가 된 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저 친구는 시험도 잘 봐. 신기해.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지? 응? 이렇게. 자, 이걸 하려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하려면, 우리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빛의 성질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빛이다. 자, 빛은 전자기파라 그래가지고, 얘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빛은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파동을 치는데, 거기에 자기장이 90도 꺾여서 이렇게 들어와. 파동이.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파동이라 그래서 전자기파라 그래요. 전자기파. 그래서 이제 일단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진동을 해요. 매질이 진동을 하고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애들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파도와 같이. 자, 파도가 이제 물이 출렁이잖아. 물이 출렁출렁 하게 되면 그 파도가 계속해서 이제 뭐 바위 같은 걸 때리면은 바위가 부서질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도라는 자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동이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파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마루라 그래요. 마루. 그다음에 여기는 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이 진폭은 뭐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일단 이 진폭은 파동의 세기하고 관계가 돼요. 일단 생각해봐. 파도가 이렇게 살짝 치는 거하고 막 이렇게 10m, 5m, 8m 치는 거하고 어디가 훨씬 세요? 5m, 8m 훨씬 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파동의 세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거는 이제 별로 우리하고 관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엔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다라 그러고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자, 파장은 길이야. 알았지? 길인데 한 파동에 길이가 되고요. 단위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 t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는 한 파동의 시간인데 그럼 초겠죠? 세컨드. 그럼 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지? 파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닷물을 생각하면 바닷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만 해, 파동은. 알았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게 이제 한 파동인데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게 주기야. 이 시간이.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동수. 뮤라 그래. 뮤. 진동수.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그 단위를 헤르츠의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주기가 0.1초야. 자, 주기가 0.1초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하죠? 응? 10번 하겠지, 1초 동안에. 자, 주기가 0.01초면 100번. 그러니까 결국 진동수는 1초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주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진동수다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럼 이제 파도를 한번 생각해봐. 자, 파도가 굉장히 겁나게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느리게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파동의 속도. 자, 그래서 파동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V. 자, 속도는 항상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T분의 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식 안에는 T분의 1이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 T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진동수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미터 퍼 세컨입니다. 파동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우리의 곱으로도 나타내 주는 거죠. 이제 빛으로 한번 가볼까? 자, 빛이 있어요. 빛도 속도가 있잖아요. 이제 빛 속도 C. C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은 가능하겠네. 이게 뭐냐면 광속이라 광속. 빛의 속도니까. 알겠지? 뭐, 그럼 그건 알잖아. 뭐, 광년. 뭐, 1광년이야. 뭘 뜻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도달하는 그런 거리죠. 뭐, 100광년. 그럼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돼? 100년 가야 돼, 100년. 알겠죠? 부모 전화, 부모님 전화를 잠깐 받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광속이라 그래요, 광속. 자, 그렇다면, 이 광속이 일정하거든요. 자, 광속이 일정하니까, 여기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왜 비례냐? 반비례지. 반비례잖아. 야,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고 나눠서 일정하면 비례 아니야? 맞지? 그거 기본이잖아. 자, 곱해서 일정하면 반비례, 나눠서 일정하면 비례.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지. 자, 이런 빛이, 자, 이런 빛이 있어. 이런 빛은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작고. 뭐 같은 빛이야. 알았어? 자, 또 이런 빛이 있어. 얘는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크고. 알았지? 그러니까 빛이 이런 빛 아니면 이런 빛,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는 얘기야. 파장이 긴 애가 진동수 작고 파장이 짧은 애가 진동수 큰 거야.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빛의 속도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다른 거 빼고 에너지. 빛 에너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빛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면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플랑크 상수야. 지금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플랑크 상수를 알아야 돼요. 뭐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거든. 근데 이제 어,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가 프랑크 상수인데 나중에 알면 되고 지금은 뭐만 알면 돼. 어디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자, 그럼 빛의 진동수를 이게 빛의 진동수거든. 이 빛의 진동수. 그럼 이 빛의 진동수를 갖다가 주원아 잘못 어떡하니? 빛의 진동수를 파장과 광속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지? 그럼 이렇게 이항시키면 될 거야. 자, 그래가서 얘는 프랑크 상수에다가 얘는 람다분의 C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프랑크 상수고요. 프랑크 상수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친 게 다 상수야. 그러니까 상수는 이거 고려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럼 빛에너지는 얘들을 봐봐. 빛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면 진동수가 크던가 그다음 파장이 작던가. 같은 얘기지. 진동수가 큰 빛이 파장이 짧은 빛일 거 아니야. 알았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태양에서 오는 모든 빛을 다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일단 가시광선부터 봐봐. 자, 여러분은 이제 흑별로 돼 있으니까 이쪽이 보라색, 이쪽이 빨간색. 가시광선부터. 자, 빨간색 쪽으로 갈 때, 이쪽이죠, 이쪽 방향. 이쪽 갈 때는 진동수가 작고요. 그다음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어요. 그럼 여기가 이쪽 방향이 에너지가 어떤 쪽이냐면 에너지가 작은 쪽입니다. 작은 쪽.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그 인체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에요. 반면에 보라색 쪽으로 갈 때, 자, 보라색 쪽으로 갈 때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진동수가 커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파장은 짧아요. 파장은 짧아요. 자, 그럼에 따라서 에너지가 큰 쪽입니다.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빛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 먼저 에너지가 작은 쪽, 다시 말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적외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할 때 그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그다음 마지막이 라디오파. 라디오파는 이제 전파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파. 알았죠? 그다음에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바깥에를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는 좀 사람한테 해롭죠. 에너지가 큰 빛이라서. 그 다음에 X선. 마지막엔 감마선. X선도 오랜 동안 노출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감마선은 5분 정도 지나도 사람이 죽을 만큼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빛이. 알았지? 그래서 이 모든 빛들을 쭉 나열했다 그랬죠? 이 나열한 걸 가리켜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연속 스펙트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인데, 보여 원자 모형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 스펙트럼과 빛의 에너지의 관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건 넘어가도 돼요. 제 보여 원자 모형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빛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빛이라면 가시광선이에요. 알았지? 자, 지금 가시광선이 있어 없어? 지금 있죠. 눈이 환하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꼭 뭐 레이저 빛 같은 것들이 빛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눈에 여러분 눈에 환하게 보이면 빛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 음, 환한 빛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백열전구 같은 것들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환하니까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얘를 갖다가 프리즘에 이게 이제 프리즘이 분광기잖아. 분광기. 통과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방정관인데 방정관. 이게 방정관 실험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의 구조에서도 여러 방정관 실험을 했잖아. 그지? 요번에도 방정관 실험을 하는데 수소를 집어넣어요. H2를. 집어넣고 고압의 전압을 갖다 걸어줍니다. 근데 이 고압의 전압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그러한 전기를 갖다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자, 그랬더니만 환한 빛이 나왔어. 그럼 환한 빛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란 뜻이야? 과시광선이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가시광선이다. 알겠죠? 가시광선이다. 자, 그럼 가시광선이 나왔네. 그러면 이건 가시광선이니까 위에서처럼 어떤 빛이 나왔을 거냐면 분광기를 통하면 프리즘을 통하면 자, 이 프리즘 분광기예요. 분광기를 통했더니만 빨주노초 파나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아니더라는 거야. 이와 같이 특정한 빛만 나왔다는 거죠. 특정한 색깔의 빛.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자, 결과가 두 가지예요. 가시광선이 나왔다는 거 하나하고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하나가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로 이제 예상해 보는 거죠. 뭘 예상해 보냐면 전자들이 어떤 식의 에너지를 가질까를 예상해 보는 거야. 알았죠? 자, 봐봐요. 일단은 빛 에너지가 나왔다. 빛이 나왔다. 빛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원자 안에 있는 핵이에요. 핵. 전자가 있어. 전자는 음전기를 띠죠. 그지? 그러면 이 전자는 플러스 원자의 근처에 있길 좋아할까요? 아니면 원자에게서 멀리 있는 걸 좋아할까요? 가까이. 쉽게 얘기하면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야. 뭔지 알겠어? 뭐 이런 거지. 책상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책상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해. 그지? 그럼 이 책상 위에 있는 애를 갖다 이렇게 들어 올려. 자, 들어 올렸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대로 있나? 아니면 낮은 쪽으로 떨어지나? 떨어져.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에너지가 커졌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전자.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커진 전자는 반드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가 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빛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전자들은 큰 에너지를 가졌다가 작은 에너지가 될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 에너지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말이다. 어떤 값도 다 가질 수 있다면 나오는 빛들도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었다며. 얘네들만 나왔대. 이 빛만 나왔다면서.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거 아니면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빛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 하나. 그럼 빛이 특정한 빛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특정한 빛만 나오겠지. 맞잖아. 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값을 갖는다면 모든 빛이 나와야 돼. 그지? 그런데 특정한 빛이 나온 게 바로 이 결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빛만 나오고 이 빛만 나왔다는 것은 전자는 특정한 값을 갖는 에너지를 갖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간엔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 에너지를. 알았지? 가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빛 하나 나오고 이렇게 빛 하나 나오니까 예를 들어 얘가 얘다. 얘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가질 수가 없어 어떤 값도.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빛이 안 나와야죠. 이해됩니까?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자, 전자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런 빛이 나왔어요. 656 나노미터, 480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410. 일단은 이 선 스펙트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로 갈 때 파장이 짧아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점점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얘가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알았지?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 파장만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파장을 보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 숫자들의 조합의 규칙을 찾아서 보내죠. 근데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누구냐면 발머란 사람이에요. 알았지? 이 발머란 사람이 이 규칙을 찾아서 보내게 되고, 그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은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얘기한 규칙을 무시를 해요. 알았지? 무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실제로 이 발모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파장들을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얘가 이 식이 맞다는 걸 검증을 하겠지.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전자들의 특정한 에너지 값을 찾고자 이제 지금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주원이 깨워봐. 5분 자는 게 저거 달지, 그지? 이때가 정말 졸리는 시간대야. 1시 반에서 3시, 그지? 3시 넘으면 괜찮지 않아? 지금 11시간 됐다. 11시가 피크야? 그래. 나도 사실 11시가 피크야. 근데 오전 수업이 있어가지고 나와야지. 주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침 수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보자. 수업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수업 안 하고 살 수 없는. 니들하고 똑같아. 공부 안 하고 살 수 없는 하고 똑같아. 자, 우리가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발모식이라는 거는 뭐, 고등학교 교재에는 나오지도 않아. 어?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요 식이질 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발모라는 사람이 보낸 식을 잘 봐봐. 별거 아니야. 이 파장이 이거야. 656, 요거 파장. 남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비례상수. 비례상수니까 상수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n 값을 어떻게 보냈냐면, 요 n이 이제 변하는 값인데, n은 1아니면 3부터 시작해. 3.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을 딱 대입을 했단 말이야. 3을 딱 대입했더니만 정확하게 656이 나왔고 4를 대입했더니만 정확하게 486이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요 파장에 대한 규칙을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겠죠?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돼서 써보면은 자, 발몰한 사람이 보낸 식을 조금은 변형을 해볼게요. 자, 발몰한 사람은 자, 파장분의 1은 상수에다가 2의 제곱을 그냥 n1의 제곱이라 그럴게. 빼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n 값을 n2의 제곱이라 그럴게. n과 n1과 n2는 다른 값이니까 이렇대요. 이게 발모가 보낸 식을 살짝 변형해 본 거야. 알았지? 이때 이제 요 n1하고 n2는 뭐 2나 3, 그지? 또 2나 4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람다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에다 광소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라 그랬냐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차이라 그랬어요. 델타 E. 맞나요? 자, 다시. 자, 람다라는 파장을 갖는 빛의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값이 빛의 에너지인지? 맞지? 빛 에너지야. 근데 이제 이 람다라는 빛의 그 파장을 갖는 빛은 에너지 차이만큼이라 그랬잖아. 이해되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 있는 야, 여기 항 볼까? 여기 항을 삥 둘러서 이제 상수인데 내가 임의로 상수 A라고 할게요. 봐봐. 이거도 상수고 이거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잖아. 그러니까 상수에다 상수 다 곱하야 상수지 뭐 그냥 상수 A. 뭐 A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A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식을 가로를 풀어볼게. 자, 가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응?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델타 보이죠? 델타. 이 델타가 뭘 뜻하지? 차이. 변화량. 맞지? 음. 그러면 차이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운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은 각각 뭐라는 거니?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얻어진 식이야. 뭐냐면은 전자들의 에너지는 A의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N이라고 쓰고 이 N 값은 얼마냐면 1아니면 2아니면 3아니면 4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위치 에너지의 의미야, 위치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해 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걸 전자의 에너지 준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잘 봐. 자, 1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 하고 2라는 값을 집어넣은 값이 있어요. 근데 1과 2에 있는 어떤 값, 1.2나 1.5 거기에 해당하는 값은 가져 안 가죠? 안 가는 거지. 안 갔잖아. 1 아니면 2를 대입해도 값만 갖는 거야. 3 아니면 4를 대입한 값만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 이런 값을 갖는다. 자, 이 위치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아이고 이것도 해주면 좋을 텐데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의 항이 왜 위치 에너지인가를 얘기를 해줄게.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모르면은 외우면 돼. 알았지? 보세요. 마이너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지금 이제 보라는 사람이 이런 전자의 에너지 값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물리학,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물리학은 역학이었어요. 뉴턴 역학. 알았지?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 만유인력. 만유인력이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이게 지구야, 지구. 알았지? 지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물체가 있다 하자. 알았지? 이렇게 되면 이때 만유인력은 제일 커요. 가장 가까이서 제일 커요. 그럴 때 포텐셜 에너지는 가장 작아. 그러니까 힘하고 위치 에너지는 힘이 클 때 위치 에너지는 작은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얘를 떨어뜨려 냈어요. 힘은 어떻게 되나? 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거리가 멀어지면 만유인력은 작아진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면 에너지는 커집니다. 알았지? 힘이 작아지면 에너지는 커지게 돼 있어. 계속 물체를 갖다 떨어뜨려 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거리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거리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중력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만유인력은 0이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돼? 0이 최소 가장 작아. 그런데 힘이 0이니까 에너지도 0이야. 그런데 이 에너지 0인 값은 최대가 되는 거지. 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힘하고 에너지는 반대의 어떤 의미를 가져. 자, 그래서 거리가 무한대일 때 힘이 최소야. 그러면 에너지는 최대가 돼. 그럼 최대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음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죠. 자, 0이 최대야. 그럼 나머지 값들은 음수가 돼야지. 이해됩니까?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뉴턴이 얘기한 만유인력 법칙에서의 만유인력이라는 힘과 그 다음에 만유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야. 이걸 그대로 이제 보호가 생각한 거지. 보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이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원자핵이야. 원자핵. 자, 얘가 전자야. 알았지? 전자. 그럼 전자와 원자에게 힘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크겠죠. 근데 포텐셜은 제일 작아. 그러다가 n이 무한대일 때, n이 무한대일 때는 포텐셜이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n이 무한대가 아닐 때는 포텐셜이 뭘 가져야 돼? 음수를 갖는 거지, 음수.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마이너스가 들어간 줄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대일 때 에너지가 0이라는 걸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붙어 들어간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 전체 값은 뭘 뜻한다? 전자들의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데 보통의 그래프랑 좀 다르겠네요. Y축은 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Y축, X축 이렇게 놓으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잖아. 이건 연속적인 그런 개념인 거고 얘는 n이 1일 때와 2일 때 각각 따로따로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돼.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 그럼 무한대일 때가 0인 거지? 맞잖아.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n이 2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n이 3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n이 4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대까지 있겠죠. 그럼 이제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자,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것이고요.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가 원자 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럼 이제 전자는 어디 있냐면 지금 얘는 수소 원자 가지고 하거든, 수소 원자.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가장 안정한 전자니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자, 전자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1과 2 사이에는 어떠한 값도 못 가져. 그러니까 1 아니면 2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지니까 불연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n이 3인 곳에 있다가 n이 2인 곳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된다고. n이 3인 곳에 있다가 2인 곳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야?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델타 E만큼을 방출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델타 E를 방출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방출하냐 이거지. 그래서 델타 E는 방출하는 값이죠. 방출한 에너지 값. 자, 얘는 어디서 어딜 빼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큰 거 E3에서 빼기 E2로 해주면 돼. 자, 위에 있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 자, n이 3이래. 얼마가 돼? 마이너스 a의 9분의 1이죠. 자, 빼기 n이 2래. 그러면 마이너스 a의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를 앞에 빼고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36분의 5a가 되겠지? 그지? 자, 이만큼을 뭐 한다? 방출한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자, 전자 에너지 준위가 n이 2일 때에서 n이 3일 때로 변했어. 그럼 어디가 더 크다고? n3. 그럼 얘는 정확히 델타 E만큼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 에너지보다 크잖아. 근데도 이거는 흡수가 안 돼. 딱 얼마만큼만, 요만큼만 흡수가 돼. 이해되나? 자, 이만큼의 에너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제? 그래서 델타 E만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 전자가 있는데요. 전자가 가장 안정할 때가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전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줘. 그러면 델타 E만큼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그러면 이 델타 E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얼만큼 나와? 그렇죠. A만큼 나오죠. A. A. 그럼 이 A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자,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걸 전자를 떼어낸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H를 H 플러스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결정했던 A라고 하는 상수는 뭐에 해당한다?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는 마이너스 이온화 에너지의 n의 제곱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자, 그래 놓고는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n 값은 1, 2, 3, 4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응?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건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라는 건 무조건 기억해요.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은 한 80% 가까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내신 대비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2024 대비 수능 특강 문제집을 사가지고 오세요. 알았지? 그리고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